큰 스님들의 남다른 수행 여정을 함께 들으며 깨달음에 대해서 중생제도의 길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시대방 산책. 선언일기를 쓰셨고 서울 상도동 보문사 주지로 계시는 지범 스님 자리하셨습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해암 스님에 대한 그 말씀은 지난 시간에 해인사에서 이제 출가하기까지의 과정을 전해주시면서 해암 스님과 은사 스님이 만나셨는데 처음부터 법거량을 하셨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해암 스님이 그 행자실에서 방부가 안 돼갖고 왔다 갔다 할 때 네. 성 스님을 만났잖아요. 그래가지고 성 스님이 백양사 스님이다 보니까 인곡 스님하고 인연이 있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해암 행자를 김행자를 데리고 그 김행자도 아니죠. 그때 뭐 하이칼라에다 신사법교에서 방부도 못 드렸으니까 인곡 스님 앞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인곡 스님이 딱 보니까 인곡 스님이 그때 50대였는데 체구는 작았지만 이염과 이의가 대단했었고 네. 법력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 해암 스님을 딱 보니까 발심 출가한 결기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인곡 스님이 서로 이제 눈으로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인곡 스님이 어디서 왔는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해암 스님이 옥 하는 거예요. 옥. 그러니까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법거래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곡 스님이 고향이 어디냐 이렇게 보니까 손바닥으로 땅을 탁 쳐버린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름이 뭐냐 하니까 손가락으로 이런 상을 그리는 거예요. 그때 인곡 스님이 해암 행자를 김행자를 딱 보니까 보통 법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가가지고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나하고 같이 살자. 그래가지고 제자의 인연을 맺었죠. 네, 처음부터 인정받으셨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이제 5년 후에 해암이라는 법호를 받았죠. 네. 예. 그래서 이제 해암 스님이 인곡 스님이한테 인정을 받고 행자실에 가게 되는 거예요. 네네. 해인사는 행자실 있잖아. 그때가 1946년도 봄날이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해암은 행자 시절이 이제 그 시작되는 거예요. 하원거를 앞두고 해암은 김행자라고 불렀고 고양주 소임을 맡았어요. 행자 때 이렇게 소임을 맡았잖아요. 당시 해인사는 대처성들이 해인사 전답을 관리했기 때문에 비구성들은 탁발하고 배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이제 해인사 그 입구에 차가 못 오니까 가야까지 가가지고 쌀 보리를 배급 받아가지고 한두 마리씩 지고 이렇게 스님들이 올라갔어. 네. 그때만 해도 이제 대처성들이 살림을 살고 비구성들은 이제 그 공부 안 했단 말이에요. 그냥 해인사 살림이 어려운 거예요. 김치 한쪽으로 밥 한 그릇을 먹던 아주 가난한 정말 가난한 시절이었죠. 그래도 해인사 태설상 선원에 사는 선사들은 이의가 여법했고 이염이 있었다. 해인사는 선원이 저희 살 때만 해도 가장 위에가 조사전이고 두 번째 중간이 장경가고 연결된 데가 태설당이고 그 다음에 그 밑이가 선열당이었거든. 그래서 용맹정진 하는 사람은 조사전에 살았고 태설당은 가양정진, 선열당은 보통정진. 그래가지고 그 근기 따라 이렇게. 근데 해암 스님은 조사전에서도 살고 태설당에 살았는데 이 태설당 얘기가 나오네요. 그래가지고 해암 스님이 그 태설당의 스님들을 아주 흠모게 하잖아요. 그래 선원 선사들은 이의가 여법했고 이염이 있었다. 해암은 출가가 더없이 기뻤고 잠이 오지 않을 만큼 신심과 한심이 가득했다. 정진 열기가 불타는 해인사 선방에 가서 선배 스님들과 공부하고 싶은 심정뿐이었다. 낮에는 고향주를 하면서 하두를 들고 네. 밤에는 장자부라 하면서 하두를 들었다. 하두는 책 속에서. 그러니까 해암 스님은 성간책제인이나 이런 데 본 누구한테 직접 하두를 받은 것이 아니고 처음에 묻자 하두를 책을 보고 하두를 들었어요. 네. 해암 행자는 달랐다. 평생을 아무리 해암 스님이 특이한 것이 아무리 좋은 음식 예를 들어서 선방에 대진고향에 정말 좋은 음식이 와도 일종식을 하면서도 해암 스님은 간식을 안 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좋은 시절을 만났는데 내가 저런 음식에 저런 것에 속아서 되냐 할 정도로 음식 관리를 너무 철저히 했어요. 저희들 가깝게 모시고 봐도 아무리 맛있는 그 당시에 저희들이 모시고 살 때 바나나 최고였잖아요. 바나나 두리안이 와도 한 점만 잡수라게 해도 해암 스님은 내가 이 좋은 시절을 만났는데 어찌 이것한테 속겠냐고
철저했어요. 근데 참 대단하신 게 행자 소임을 보면서 일종식과 장자구라를 그렇죠. 하신다는 게 네, 참, 그래서 이제 네. 고향이 어디냐고 물어도 일체 대답하지 않고 네. 오로지 묻자 하두에 몸과 마음을 던졌지요. 그래서 다들 김행자를 흠모고 좋아하고 혹자는 문수 보현보살이 가야총님을 도우러고 왔다 할 정도로 행자 때부터 특출나는 네. 스님이었죠. 그러니까 해인사가 처음에는 가야총님 그때 효봉 스님이 그게 이제 사라지고 67년도 성철 스님을 해인총님이 들어섰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1946년도 당시는 가야총님 가야총님이시죠.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1946년도 10월 15일 김행자는 드디어 인곡선사를 은사로 효봉 방장을 계사로 삼위계를 받습니다. 네. 그때 법명이 성관입니다. 성관. 인곡선사는 선관이라는 본명을 줬고 효봉 방장은 묻자하도를 내렸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불련이 깊은가. 효봉 방장한테 묻자하도를 받았고 당대 도인인 인곡스님한테 은사로 했잖아. 벌써 다른 사람하고는 불련이 달라요. 시작이 다르시네요. 그렇죠. 시작이 처음부터 시작이 다르죠. 해암이 출가 전 조사월옥을 읽으면서 80만 울림은 오랫동안 중요한 경계를 만날 때마다 해암 스님을 지켜줬어요. 그러니까 출가 전에 봤던 그런 조사어록들이 경계를 만날 때마다 그것이 가슴에 사무쳤기 때문에 어떤 경계도 물들이지 않고 신심 있게 살아간 거예요. 네. 몸과 마음을. 그만큼 해암 스님은 발심을 워낙 크게 한 거야. 그래서 대부분의 행자들이 계를 받으면 경전 공부를 시작하지만 해암 스님은 발심 납자답게 곧바로 선방에 지켜야 했다. 대개 이제 계를 받으면은 선방에 갈 것인가, 그 다음에 경전을 볼 것인가, 네네. 이렇게 갈림길에 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만 해도 강원에 이렇게 경을 많이 본 것 같아요. 저희들 때만 해도 강원에 가는 사람이 좀 적었는데 해암 스님도 그렇지만은 경을 봐야 경전을 제대로 봐야 노전기를 정확히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크게 발심하지 않는 사람은 경을 보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하남 스님, 경봉 스님, 성철 스님 뿐만 아니라 역대 조사들이 경에 어두운 사람이 없어요. 같은 법문을 해도 깨달음을 얻어서 법문을 했다 해도 경에 밝으면 네. 법문을 화려하게 근기에 맞게 인연 따라 할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글이 짧으면은 화려하게 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은사 스님들은 대개 강원에 가기를 간절히 바라는데 해암 스님이 그게 들어옵니까? 묻자하되 딱 꽂혀버렸는데 일주일은 된다는데. 그래가지고 은사 스님께서 강원에 가라 하니까 이렇게 해암 스님이 대답해요. 저는 오직 참선 공부에만 몰두하고 싶습니다. 생사가 이렇게 무상한데 어느 겨를에 글을 배울 시간이 있겠습니까? 죽음이란 노소가 없는데 만약 당장 죽더라도 스님께서 제가 수행자의 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책임을 져주신다면,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수행자 몸을 잃지 않는 것을 책임져 준다면 스님 저 강원에 가서 경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래서 저는 참선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생사가 급해서 출가했는데 글이 온전히 들어오겠습니까? 지금 죽지 않고 공부하는 것이 정말 고맙다는 생각입니다. 스님 죄송합니다. 제가 강원에 안 가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 그래가지고 해암 스님은 훗날 소참법을 하시면서 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책 속에 문자를 새기거나 말을 기억하여 선을 구하고 도를 찾지 마라. 선과 도는 책 속에 있지 않다. 경전의 가르침과 제자백가의 말을 외우더라도 죽음을 당해서는 네. 아무 쓸모가 없다. 아무리 경전을 보고 제자백가에 그것을 다 외우더라도 죽음 앞에서는 쓸모가 없다. 그래 그게 꽂혔는데 어찌 해암스님이 강원에 가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화두를 들고 열심히 수행정진하셨다는 말씀까지 오늘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대방 산책 말씀에 상도동 보문사 지범 스님이셨습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